장영실이 누구야? 누구냐 장영실이? 이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아녀 사고는 좀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이 아녀 사고 이후에 이 장영실이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인가에 조말생이라는 그 신하 한 명이 갑자기 숙록대부로 제수가 돼요. 그럼 혹시 이것을 연결시키면 어떤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조말생이라는 선대부터 있었던 무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녀 사건하고는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감독님들한테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누군가 사라져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맙죠. 그러니까. 재밌게 역사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순간? 재밌다, 그렇죠? 재밌다. 응. 아이 큰 하늘 들어라. 아이고 전화. 최민식 배우님과 또 한석규 배우님 이 두 배우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정말 이슈가 됐었어요. 버림받은 신하, 시기 질투에 시달렸던 신하이자 예술가 그런 모습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들을 쭉 이 최민식 배우가 해왔다고 하는 것이 되게 좀 특이한 점 같고요. 반면에 또 한석규 배우는 이 세종대왕에 좀 저격인 이유가 김태우 배우가 연기하는 이 정남손에게 규또한 전례로 개야. 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세종대왕의 어떤 엄숙함 그것을 뚫고 그 욕설을 해댈 때 느꼈던 쾌감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주상 전하 납시오. 세종대왕이 다스렸던 시기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흥기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뭐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애민. 그 세종의 마음 속에서는 백성을 위한 마음. 되게 멋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글하고 달라.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면 글자다.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그래서 훈민정음 만드시는 거야.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명나라 절기가 우리와 맞지 않아. 씨를 뿌리고 거두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다 하더라. 농소를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가져온 농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 토양도 다르고. 그래서 만든 게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가지고 만든 농사직선. 모든 것들이 다 백성들이 편안함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왕.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거의 뭐 차별이 없었잖아요. 영화를 보면 장영실은 노비였었죠. 재주가 좋아 제가 동네 현에서 데려온 관노이옴. 왜 관노가? 장영실과 농기구, 무기, 수리 아주 다양한 그 금속을 잘 다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사실 다 만들어요. 금나와라 뚝딱 뭐 이런. 뭔가 뚝딱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세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1421년에 중국에 천문시설을 배우라고 3명의 유학생을 보냅니다. 그중에 이제 장영실이 포함돼 있었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노비 출신의 국비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장영실이. 네. 그때 이제 명나라에 가서 천문에 관한 서적도 봤을 것이고 기구들도 실제로 봤을 거고 우리의 장영실은 그 기구들을 한번 스캔한 후에 바로 기가 막히죠. 설계도면으로 쭉 그래서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서는 돌아와가지고 그 세종이 양각 혼의 성상도감이라는 천문관청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제 상위원 별자가 돼요. 끝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대호군. 노비 출신이 대우군 자리까지 올랐으면 다 이룬 게지 뭘 더 바라나. 얼마나 파격적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노에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종과 함께 만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 때 뭐니 해도 저는 치국이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국 혹시 아시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말하지 않는 겸손한 정말. 비가 얼마나 많이 맞는지를 재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와 대단하다 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이거 무슨 뭐 주스 깡통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런데 치국을 잘 보면 높이가 한 30cm 대략 네. 요 지름이 15cm가 돼요. 왜 15cm일까? 자, 잘 보세요. 둥그런 그릇이 많이 커요. 크면 비가 적게 왔을 때 빗물의 양을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재죠. 자, 이번에는 구멍이 작아. 너무 작아. 작으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제대로 담길까요, 안 됩니까? 안 담기죠. 안 담기죠. 적정한 사이즈를 쟀을 때 그게 대략 15cm.
요 정도면 빗물의 양을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준화 작업을 했다는 게 세계 최초. 여기 세계 최초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지금도 세계 그 강수 재는 그 측정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이즈와 표준 오차범위 1%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 때 만들었던 그 사이즈가 지금까지도 거의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랑스럽다. 그러면 해외에서 만드는 것들은 저희가 좀 약간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종이 만든 건데. 특허를 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이즈의 특허를. 작용률을 통하여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영실과 세종이 좀 가까워진 게 그 물시계 만들면서 좀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물로 가는 자동시계 자격루를 만들었고 이 공로로 종산품 대우군으로 승진을 했고요. 뭐 보면 지렛대라든가 쇠알 아마 이 쇠알의 무게나 이런 것도 다 표준화시켜서 쟀을 거예요. 예. 아니 정말로 그러면 그 시계 안에 북을 치고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왕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상수시라는 거예요. 관상수시는 뭐냐면 하늘의 질서를 잘 알아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질서와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 문제는 뭐냐면 황제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중국만 가질 수 있었고 그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세종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백성들은 낮이고 밤이고 이 자경루의 종소리에 맞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백성들한테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출발점에 있었던 왕이 세종이라는 거죠. 우리 땅에 맞는 우리의 절기를 과인이 한번 정확히 측정해 보려고 그러는데. 영화에서 세종대왕이 가장 또 열의를 쏟은 건 천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둥근 그 공의 모양을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기구, 이게 혼천이고 혼천 좀 축소시킨 게 간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종과 장영실이 제가 보면 막 이렇게 노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 이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마치 요즘 그 얼리 어답터들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어요. 언박싱하면서. 맞아, 언박싱. 이게 참 재미라구나. 천문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보지 않고 저기 남경쯤에서 보는 걸로 계산을 하면 이게 안 맞으니까 한양이 남경보다 반 시즌 빠릅니다. 우리만의 달력 또는 우리만의 날씨 이제야 우리도 우리 땅에 맞는 우리 조선의 시간을 갖게 됐다. 우리는 세종 이전까지는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던 나라였죠. 근데 세종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세종 때 맞이한 거예요. 내 너에게 상을 하나 내려야 되겠다. 소원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제 소원은 항상 전하 곁에 있는 것이옵니다. 네가 나에게 주는 상 같구나. 영화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소울메이트, 정말 브로맨스가 있는 같이 별 보는 것 같은 로맨틱이 어딨어. 그렇죠. 네. 누워보거라. 그 별을 보는 장면 자체도 굉장히 그 로맨틱한 게 오늘부터 저 별이 네 별이다. 저 별은 너의 별이다. 맞아요. 얘기를 해주면서 너의 별. 아니 세종이 진짜 장영실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진짜로. 예를 들면 왕이 명령을 좋아하잖아요. 그 원래 내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장영실을 통해 가지고 명을 통하게 해요. 내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영실아 저한테 뭘 좀 전하러 가라. 그런 거 어디 나와요? 실록이에요. 실록이요? 네. 장영실 불쌍해. 왜요? 아니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전 장영실이 결혼 못한 데는요 무슨 딴 뜻이 아니라 업무량이 너무 많았어요. 똑같이 만들어볼 수 있단 말이지. 간이를 만들어라. 장영실에게 사업으로 한걸 봐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연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혹하게 너무나 많은 업무를 줬던 거예요. 영실아, 되게 별이 더 보고 싶구나. 주군의 별이옵니다. 자네 별도 있어야지. 이 왕이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잖아요. 아마 나의 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직위를 얻은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나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근데 정말 애틋하잖아요. 애틋한데 이 세종과 또 장영실은 짐을 헤아려 감호를 부수었다. 아녀 사고로 인해서 또 위기를 맞게 돼요. 네, 실제 그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이 대옥은 장영실이 아녀를 감독했는데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공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뒤 장영실은 연장 80대에 처하게 된 다음에 실제로 완전히 궁궐에서 사라지게 됐죠. 이 장면이 실제는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세종은 아녀를 탄 적이 없어요. 타고 있다가 얼른 넘어진 장면이 나오지만 저는 완전 그냥 픽션이고요. 타기 전에 가마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니 버키, 내가 그랬네. 실제로 세종이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친 걸까요? 네, 그게 이제 영화적인 해석이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로부터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종이 배려한 거고, 그러니까 슬쩍 꿰돌렸을 것이다. 또는 세종이 신하들과 권력 다툼에서 완전히 패한 뒤에 장영실을 버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영화에서는 뭐냐면 장영실 스스로가 백성들 모두가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왕의 염원인 한글 창제를 돕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영실이 자네가 고생이 많아. 세종과 장영실이 함께 만들어낸 그 과학에 대한 열정만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요? 요즘 그 천문학자들이 별 하나 발견해요. 그 별 이름이 뭐냐면 노바스코피, 그 뒤에 숫자를 붙여요. 1437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1437이라는 걸 딱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별을 둘러싸고 있는 가스 구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별이 폭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별자리를 그 관측하는 요즘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저 별은 과연 언제 터졌을까? 그런데 그 별이 터진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에요. 1437년. 나 소름. 아, 놀랍죠? 1437년이면 간이와 혼천이가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즉 세종과 장영실은 그 별을 기록해놨고 거의 600년 지난 지금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고 거기 이름에 노바스코피 1437. 조선 사람들 조선왕조 실록에 1437년 그 별자리 그 별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있어요. 얘가 터졌다? 예. 14일간 머물렀다는 기록이 쫙 있는 거예요. 세종과 장영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감동적이다. 진짜 감동적이다. 내 눈에는 이 많은 별들이 다 내 백성들 같이 보이는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라는 또 어떤 군주가 있었고, 그 군주와 함께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해내기로 결의하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소위 세종에서 문종 때에 이르기까지의 그 조선의 어떤 것이 굉장히 자주적이고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그 새로운 문명 시대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